인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4가지 지침.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렌이 딸에게 큰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지만 그녀는 내가 4가지 지침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용했다. 인간적인 아이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제공하기. 2. 비판적 사고 가르치기. 3. 경외심, 존중, 책임감 가르치기. 4. 긍정적인 선택 제시하기. 줄리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때 로렌은 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한 뒤 일본 문화를 좀 더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로렌은 정보를 제공하고 요시코의 행동과 그 이유에 대해 딸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쳤다. 다음으로 로렌은 딸에게 요시코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 뒤 줄리아의 동정심과 요시코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줄리아에게 다음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물어봄으로써 딸이 아침에 학교에 갔을 때 마주하게 될 선택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로렌은 실제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는 딸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줄리아가 스스로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4가지 지침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줄리아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인간적인 아이로 키우는 1차적인 방법은 부모가 인간적인 가치와 선택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4가지 지침 역시 아이들 일장에서 설명한 긍정적인 자질들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은 인성교육자들이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지만 누구라도 이것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이 4가지 지침에는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전혀 없어 모두들 이 수단을 사용한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면 인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침 1. 정보 제공하기. 당신은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 바라는가? 잠시 이 간단한 질문에 매한 당신의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지 문을 그렇게 자주 생각해 보지는 않으며 대신 우리의 문화, 교사, 학고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정보와 기술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하지만 학교의 1차 목적은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학교는 최근의 개혁으로 시민의 자질 양성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시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됐다. 당신 이 아이를 동정심 있게 키우고 싶다면 아이들이 학교나 매체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들은 문화적 가치의 기원, 매체와 광고가 아이들의 욕구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 등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보통 자신의 옷이나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전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화학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배우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지방해주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면 당신 스스로 먼저 정보를 모아야 한다. 로렌은 우연히 일본 문화에 대해 조금 알게 되어 딸이 학교에서 받아진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로렌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러 도서관에 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보 수집은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배우고 성장하는 분되는 모험이 될 수 있다. 아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매일 밤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호기심을 북돋우며 지식을 추구하고 학습 과정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상황에 열린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아이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정보 수집은 가족에게 모험이 될 수도 있다. 도시의 저수지나 하수 처리 시설을 둘러보는
1. 지역 양로원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1. 당신이 먹은 음식을 생산하는 농장을 방문해보는 1.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을 견학하는 일,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탐방해보는 일 등은 꽤 신기한 경험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기본 서비스나 제품의 이면에 있는 현실과 너무 단절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정보를 찾아냄으로써 당신은 더욱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보다 동정적이고 자각 있는 삶에 이르게 된다. 지침 2. 비판적 사고 가르치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이 정보를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처럼 제시된 왜곡과 거짓, 진실을 가장한 선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해 아이에게 제공했다면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과 스스로 정보의 진실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제는 아이에게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요청할 때이다. 지침 3. 경외심, 존중, 책임감 가르치기.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외심, 존중, 책임감이 없다면 인간적인 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예전부터 중요시하던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은 아이들의 학업적인 성취를 위한 기초이다. 그렇다면 경외심, 존중, 책임감은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세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경외심은 아주 어렸을 때 길러줄 수 있는 감정이며 존중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가르쳐야 할 태도이고 책임감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행동이다. 다음 이야기는 이 세 가지를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키울지를 설명해준다. 숲에서 행복을 찾은 마커스. 노스캐롤라이나의 산에서 자란 조지프는 숲속을 돌아다니거나 개울에서 장난치거나 남부 에팔레치아 산맥의 산을 오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되자 고향에는 직업을 구할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일을 찾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이사했다. 그는 기계 수리공으로 어느 공장에 취직했으며 필라델피아에서 나고 자란 셀레나와 결혼해 서민들이 사는 도심지에 정착했다. 큰아들 마커스가 11살이 됐을 때였다. 조지프는 아들이 자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밖에서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커스의 학교는 콘크리트 벽과 벽돌에 둘러싸여 있었고 거리에는 깨진 유리병 조각이 나뒹굴었다. 이곳의 야생동물은 건물 지붕에 둥지를 튼 비둘기 몇 마리가 전부였다. 조지프는 마커스에게 자연의 세계를 보여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위사이콘 강을 따라가면 미국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 공원이 있었다. 조지프는 위사이콘 숲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다. 공원은 집에서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자가용이 있는 조지프에게는 그곳까지 가는 일이 복잡했다. 그래서 조지프는 필라델피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세피에 전화를 걸어 위사이콘 숲까지 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5월 말 어느 따뜻한 토요일에 조지프는 마커스에게 소풍을 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샌드위치와 크래커, 사과, 물병을 마커스의 책가방에 보고는 버스를 2번, 기차를 1번 타고 가서 다시 20분을 걸었다. 그러자 위사이콘의 여러 숲길 중 한 시작점에 도착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니, 마커스? 조지프가 아들에게 물었다. 제가 골라요? 마커스는 놀라면서도 조금 걱정하는 듯 보였다. 그곳에는 3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왼쪽에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는 언덕길이었고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검은 딸기나무가 펼쳐진 구불구불한 길이었으며 나머지 가장 큰 길은 언덕 아래 숲을 통해 앞으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마커스는 이 체험 자체가 걱정스러웠으므로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길을 택했다. 이들은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 높이 뻗어 있는 언덕길을 내려갔다. 머리 위에 나뭇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고 햇빛이 숲길을 따사로이 비추었다.
10분 만에 두 사람은 위사이콘강에 도착했다. 조지프는 황갈색 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지만 마커스에게는 강물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 같았다. 마커스는 물 위에 떠다니는 오리들을 보고 흥분되어 함성을 질렀다. 조지프는 오리들에게 과자 조각을 던져보자고 제안했다. 과자를 던지자 오리들이 헤엄쳐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마커스는 놀라워했다. 그는 수컷 청둥오리 목에 나 있는 무지개 빛깔의 녹색 깃털과 암컷의 갈색 털 사이에서 빛나는 보라색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남은 과자를 모두 작은 조각으로 부시 오리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 조지프는 마커스에게 물수제 빗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커스는 아빠가 돌을 던질 때마다 물 표면으로 돌이 여러 번 튀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다. 날이 저물 때쯤 마커스는 아빠에게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냐고 물었고 조지프는 그러자고 약속했다. 정말 멋진 하루였다. 마커스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엄마에게 오리와 물수제비와 숲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조지프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을 공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말 마커스는 검은 딸기나무가 펼쳐진 길을 선택했다. 검은 딸기나무는 붉은 가시딸기나무였는데 막삭이 올라온 상태였다. 조지프는 6주가 지나면 딸기가 익을 거라고 마커스에게 말해주었다. 그때 꼭 다시 와야 해요. 아빠, 알았죠? 숲은 야생 장미와 덩굴 냄새로 뒤덮여 향기로웠다. 마커스는 이 식물들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살면서 이렇게 좋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길을 걷던 마커스는 무언가가 바로 뒤 계곡의 숲을 안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슴이었다. 그곳에는 사슴 5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갈색 잎에 가려져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사슴을 처음 본 마커스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동상처럼 서 있는 큰 암컷 사슴 한 마리를 쳐다보았다. 눈이 매우 컸고 긴 소설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사슬은 가만히 마지스를 하려다 호를 행향거리며 호리를 쳐들고는 순식간에 도망가 버했다. 그 순간 마커스는 할 말을 잃었다. 일주일 내내 마커스는 위사이콘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와 조지프는 머루와 덩굴온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뱀, 사사프라스 나무와 생강나무, 숲길에 흩뿌려져 있는 튤립나무 꽃들, 여우굴 등을 발견했다. 어느 뜨거운 오후에는 마커스가 아빠에게 개울에서 수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물이 너무 더러워 그럴 수 없었다. 조지프는 마커스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에팔레치아 숲과 개울가, 강에서 여름 내내 수영하던 일, 마셔도 될 만큼 깨끗했던 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개울물을 마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프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마실 수 없을 만큼 개울물이 오염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가 자랄 때 모든 게 울물이 너무 오염되어 마실 수 없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란다. 마커스는 위사이콘 강물이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아빠에게 물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조지프는 답이 무언지 알지 못했지만 마커스에게 함께 조사하고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위사이곤 숲에 가기 시작했을 때 마커스는 아빠가 가끔씩 쓰레기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숲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하루는 마커스가 비닐봉지를 가져가자고 제안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걸어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줍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날 조지프는 숲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10대 아이들을 목격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비닐봉지를 주며 숲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10대들은 짜증을 내면 서도 한편으로는 당황한 듯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조지프는 마커스와 함께하는 주말 여행이 너무 즐거웠으며 마커스가 더 많은 야외 활동을 하기를 바랐다. 그는 두 벽돌집 사이의 작은 터에 공동 정원을 가꾸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 공터에는
유리병들이 버려져 있었고 토양은 딱딱하고 뻑뻑했다. 하지만 몇몇 이웃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름이 막 시작되자 할 일이 많아졌다. 딱딱한 땅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 마커스와 다른 아이들 몇 명이 어른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 7월 초에 마침내 나무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토양이 준비됐다. 씨를 심기에는 계절상 이미 늦었지만 문화허브, 꽃과 같은 몇몇 작물은 괜찮았다. 차가 있는 한 이웃이 묘목장까지 태워다 주었고 토마토와 바질, 그 밖에 미처 팔리지 않은 묘목을 살 수 있었다. 이들은 케일의 일종인 가을에 잎이 나는 콜라드도 심고 늦여름 작물인 상추도 심었다. 마커스는 날씨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정원에 물을 주었다. 그는 잡초도 뽑고 삽으로 퇴비 더미를 퍼다 거름도 주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한 일은 매일 저녁을 먹기 전에 정원에 들려 보아 야채, 꽃을 따오는 것이었다. 조지프는 매일 퇴근 후 정원에 들러 마커스가 한 일을 칭찬해주고 함께 일을 거들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음식 찌꺼기를 퇴비 더미에 가져다 놓았다. 마커스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